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북토크. 네, 우리가 이한빛을 기억하는 방법.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영민입니다. 네. 저희가 4년 전에 이제 이한빛 PD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했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네, 오늘 이렇게 행사를 열었고요. 어머님께서 이번에 책을 내셔가지고 네, 책 제목이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입니다. 이 영상이 저희가 4년 전에 대체기 활동 마무리하면서 만들었던 네, 영상인데 네, 이걸 틀면서 행사를 시작하려니까는 되게 약간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야기를 먼저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 어머니께서 이제 책 쓰시면서 들었던 고민이나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어머님께 마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유니온을 항상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랬는데 청년 유니온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북토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이 그래도 북토크고 그다음 제가 책을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이 책을 냈으니까 책에 관련된 얘기를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영민이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때 대책위를 맡았던 진이하고 이렇게 셋이 이제 들어온 질문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니까 한 8시 10분 정도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했어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근데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18일 날 이 책을 출간한 거예요. 근데 4월 18일은 아까 나왔지만 저희가 한빛의 죽음을 처음으로 기자회견하면서 공론화했던 날이 4월 18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4월 18일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사한테 부탁해서 난 4월 18일이 한빛이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 한빛이 날짜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는 일요일은 원래 관례상 안 하는데요 그랬는데 4월 18일로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날 책을 내게 됐는데 퇴임하고 제가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원래도 끊었지만 다 끊고 4월 18일 날 6개월 만에 책을 내니까 사람들이 책을 쓰느라고 잠수했구나 이렇게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책을 쓰게 될 줄은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한빛이 죽고 나서 한빛에 대한 기억이 딱 27살로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이 더 이상 없으니까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기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한빛을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봤을 때 한빛이랑 비슷한 애가 있어 딱 쳐다보면 한빛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빛을 얘기하고 싶은데 한빛 얘기하려면 한빛이가 이랬었어 저랬었어 이렇게 과거나 과거 완료로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게.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한 세계의 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이 이제 파괴되면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시간이 멈추게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한빛 아빠에게도 한빛 떠난 이후로는 시간이 멈추니까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너무 삶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봐도 의미가 없고 비가 와도 의미가 없고 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시간이 멈추니까 저도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글쓰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국어교사기도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막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빛이 머문 시간이라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빛이 머문 시간 부분에다 제가 한빛이 생각날 때마다 그리울 때마다 글을 썼어요.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치유가 되고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나마 그거 하나만 매달리고 살았는데 근데 쓰다 보니까 한빛이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한빛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한빛이 죽은 다음에 유서를 통해서 그걸 느끼기도 했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었고 한빛의 죽음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이런 상태인데 제가 한빛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까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가 한빛의 문제
문제가 이건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한빛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으로 봐야 된다. 이런 확신이 들었고, 내가 이 한빛의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고 한빛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사회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절망하거나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건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라도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런 확신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빛에게 엄마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을 자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전부 이렇게 한 80여 편이 홈페이지에 올라갔고, 그래서 그 중에서 50편 줄이고, 그 다음에 요새 새로운 얘기를 제가 10편 써갖고 약 61편이 이 책에 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세상은 생존자가 침묵하는 딱 그만큼 불행해진다. 이거는 죽음과 관련된 요즘에 나온 책 제목이에요. 근데 저 책 제목이 저한테 와닿는데, 한빛은 가고 나는 남았어요. 근데 내가 남았는데 내가 남아서 해야 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나는 생존자잖아요. 한빛은 갔고 나는 물론 세월호에서 산자와 죽은 자,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산자와 죽은 자의 생존자지만, 나는 내가 생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약에 침묵한다면 딱 그만큼 이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된 거죠. 근데 다시 책을 내면서 이 글을 추리다 보니까 한빛과 매일 만나야 돼,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이나 그리움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한빛과 만나는 그 고통과 그리움을 빛으로, 생명으로 좀 부활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쓸 때마다 저는 의식을 치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빛을 기억하기 위한 의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라는 건 형식이 있고 진지함이 있고 뭔가 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저는 깊숙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 팩트를 쓰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의 의식을 치르듯이 차근차근 글을 써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책에 관한 내용을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은, 저도 이제 중학교 국어교사였고, 그 다음에 한빛의 엄마였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제 38쪽에 힘들게 쓴 답장, 이제 청년 유니온의 청년들이 읽은 책 내용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은지 아니면 뭐 관심 있는 분야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힘들게 쓴 답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김규항이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한테 어느 날 고등학생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답장을 쓰는데 답장을 쓰지를 못해서 미루다가 힘들게 답장을 쓴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2010년도에 한겨레 신문 칼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갖다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내용이 저의 고민 지점과 똑같아서 제가 그걸 오려서 일기책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이나 지났으니까 겉이 막 노랗게 다 바랬죠. 근데 그걸 제가 그렇게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민한 지점인데, 근데 거기서 뭐냐면, 고등학생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는데 진보적 엘리트로 사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교수였대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너무 잘 자랐다는 거. 아버지가 참 공부에도 신경 안 쓰게 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라 뭐 이렇게 잘 키웠는데, 내가 중3 말이 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가야겠다. 너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그 다음에 아버지를 총칭하는 진보적 엘리트에 대한 혐오가 일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규환 씨한테 편지를 써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버지를 이제 더 이상 존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역시 진보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나불나불하고 실천은 결국 아니다. 결국은 자기가 고등학생 딱 되니까 강남으로 이사 가자. 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했더니 김기영 씨가 그거에 힘들게 답장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고민하는 지점과 너무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저도 교사였고 엄마였으니까 내 자식이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잘 팔려나가는 존재로 키워지고 싶죠. 공부도 조금 적당히 잘했으면 좋겠고, 대학도 조금 적당히 잘 갔으면 좋겠고, 취업도 조금 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결혼 생활도 무난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난하게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잘 팔리는 어떤 그 스펙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런 걸 쌓아서 나가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그런 생각하겠지만,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니다. 저도
중학교에서 교사를 해봤으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애들을 봤을 때 공부만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너무나 많은 애들을 봤기 때문에 수천 명을 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 아유 저런 애가 나중에 커서 공부만 잘하면 뭐해, 커서 이 사회에 뭐가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교사들끼리도.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식이 최소한 사회의 어떤 엘리트를 커서 사회에 기대하기를 부모들은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너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팔리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너가 엘리트를 커서 이 사회에 좀 기여하길 바라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결단이랄까 그런 선택을 했을 거다. 그런데 너는 이번에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거기에 존경심이 없었다, 존중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시스템이, 이 사회 시스템이 뭘까?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자본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길래 우리 아버지까지 저렇게 흔들리게 했을까? 그거를 질문해보고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장을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그냥 다 랄랄라 꿀꿀꿀 그래요.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냥 즐겁게. 그 다음에 돈 적당히 벌어서 배부르게. 그렇지만 우리 청년유니온에 그래도 조합원으로 가입한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려고 생각하면서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청년유니온에 가입돼 있고 조합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김기영 씨 그런 질문, 그런 답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저도 부모로서 났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빛을 생각하면 지금 벌써 5년이 이제 돼가는데 그냥 많이 그리고 보고 싶어요. 근데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한빛 씨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영미 씨 나 물 좀 줄래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그 이제 보통 담임들이 이제 초에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1년에 한 번은 학교는 가니까 최소한 나도 학부모니까 교사지만 그래서 그날 조퇴를 맞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처음에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한비 씨가 6학년 때까지는 그때 성적표가 뭐냐면 다 서술형으로 쓰는 거였어요. 석차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게 나한테 너무 편했어요. 왜냐면 숫자가 딱 나올 때 이렇게 암만 내가 욕심이 없다, 나는 뭐 자식한테 뭐 공부 하나도 신경 안 쓴다 이래도 난 내가 자라온 환경이 있는데 숫자에 어떻게 민감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럴 텐데 이때 한때 뭐냐면 아이는 뭐 명랑하고 성실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서술형을 쓰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학년 때까지는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됐던 거예요. 문제집 한 번도 안 풀어보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야. 난 그게 너무, 그래서 그 시스템이 난 너무 좋았는데 딱 얘가 중학교 1학년 되니까 나도 중학교 교사인데 그냥 얘가 궁금하잖아요. 내가 중학교 교사인데 얘는 어떻게 지낼까.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5월 달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담임생 앞에서 제가 또 얼마나 우화를 떨었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담임 한 번 보고 나는 영원히 학교 안 갈 거니까 그냥 한빛 엄마는 괜찮아 엄마 이렇게 비치려고 내가 이제 위선을 떨었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우 뭐 저는요 뭐 한빛 씨가 뭐 이렇게 공부에 막 연연하는 것보다는 그저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아주 선생님한테 그냥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제 집에를 왔죠. 그리고 아우 난 잘했어 뭐 이러고 착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며칠 후에 한빛 책상을 이렇게 보는데 1학년 국어공책이 있는 거예요. 1학년 때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럼 나는 의정부에 있는 학교에 근무했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 국어랑 얘네는 어떻게 가르치나 하는데 궁금할 수 있죠. 나도 국어교사인데 그래서 그 국어공책을 딱 들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엄마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거짓말? 소설 제목 같지는 않고 이거 뭘까? 독후감도 아니고 그래서 들춰보니까 우리 엄마는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 얘기를 쓴 거예요. 두 가지 팩트가 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맞는 말이니까 너무 창피했죠. 창피하고 근데 나는 바로 이틀 전에 선생님한테 가서 나는 저는요 한비 씨가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애로 컸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비 씨가 저녁 때 왔을 때 제가 한비 씨한테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하겠다. 나중에 지금 그게 이제 팩트라는 말이었는데
요번에 한빛이 그 대책에서 한빛이를 대책에서 활동할 때 제가 팩트에 충실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왜냐면 그쪽에서 빌미를 잡을까, 말꼬리를 잡을까봐. 근데 그때 이제 중1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빛한테 엄마 이제 앞으로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겠다. 선언하고 약속하고, 그다음부터는 걔한테 거짓말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거짓말해서 협박하고 싶었는데 얼른 가슴을 누르고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래서 끝까지 거짓말을 걔한테는 팩트만 말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했죠. 자식이라도 나는 한빛을 믿고 존중했기 때문에 자식이라도 나는 걔를 대우해줘야 되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빛이가 중1 때 제가 제가 공부에 초월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교사인데, 그리고 내 자식이 공부를 적당히 잘해주길 바라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애들한테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학생한테 이렇게 말하면서도 100% 그거 아니죠. 저 알아요. 근데 노력할 뿐이죠. 근데 중1 때 저도 이제 우리 학교도 그땐 중간고사라 그랬는데 중간고사 끝나서 일찍 오고 한빛이도 일찍 왔으니까 내가 점심을 차려주면서 첫 마디가 뭐겠어요? 오늘 시험 잘 봤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걔가 자기 방으로 쓱 들어가면서 뭐는 어떻게 했는데 뭐 영어는 뭐 많이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확 올라온 거야. 왜냐면 제가 오늘 우리 학교도 영어 시험을 봤는데 우리 학교 의정부의 호은중학교 애들은 영어 쌤이 나오더니 요번에 중2는 100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시험 문제 너무 쉽게 냈나 이러는 거야.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은 영어는 많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거 뭐지 하면서 확 이게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지 가져와봐. 밥을 차리다 말고. 그러니까 애는 시험지를 가져왔겠죠.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틀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딱 하나, 해부하고 해증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근데 명색이 나도 40살, 30대 후반인 나도 해부하고 해증은 구별할 수 있는데 시골 중학교 나온 나도 구별하는데 아니 중학교 1학년이랑 해부해지도 구별 못하나 해서 내가 거기서 걔한테 아니 해부해지도 구별 못해? 해부는 1인칭 쓰고 해주는 3인칭 쓰고 엄마 잘했는데 뭐 이러면서 소리를 미친년처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지르는데 근데 한빛이가 그때 나를 시험지를 들고 이렇게 날 쳐다보는데 그때 걔가 너무 기가 막히다는 얼굴 표정과 한빛이가 눈이 깊었어요. 그리고 눈썹이 길었어요. 근데 걔 중1짜리 그 어린애가 나를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깜짝 놀라고 날 쳐다보는 순간 내가 김혜영 너 미쳤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이게 뭐야?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뭐 시험이 인생이 전부 아니고 그러고 너 시험이 인생이 전부라 아니라는 거 알잖아. 너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영어 성적 너 몇 점인지 기억나니? 너 안 나잖아. 나 혼자. 너 안 나잖아. 근데 너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이미 한빛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얼굴이 막 그 중학교 1학년 남자가 날 쳐다보는데 이건 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잘못했다고 또 말을 한 거야. 한빛아 엄마 너무 미안하다. 엄마 잠깐 어떻게 했나 보다. 엄마 미쳤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속으로 제가 앞으로 절대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물어보지 않겠다. 내가 너 물어본 김혜영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심을 하고 걔 밥을 차려줬는데 걔가 밥을 꾸역꾸역 먹더라고요. 착하니까. 한빛이가 그렇게 착했어요. 밥을 먹다가 나 같으면 우리 엄마가 그랬으면요 문 탁 닫고 들어가서 아마 보란 듯이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때부터 낮에 그냥 잠을 자버렸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오히려 더 걱정하게.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애가 밥을 그걸 먹는 거예요. 꾸역꾸역. 내가 얼마나 미안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걔한테 수능 보고 나서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시험 잘 봤니라고 물어볼 수가 없었고 계속.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안 물어보고 싶었겠어요? 제 엄마 욕심이 있는데 여긴 써 있겠죠. 너 정적이 궁금하다 이렇게 써 있었을지 모르지만 걔한테는 안 말한 거예요. 근데 걔는 분명히 눈치를 다 알아챘겠죠.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 그거 모르겠어요. 엄마가 지금 저걸 참고 있구나 알고 싶어하거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게 많이 한빛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빛이가 이게 그리고 이제 한빛이가 이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그 월급날 2월에 월급을 첫 월급을 탔나 봐요. 이제 2월 말에 졸업했는데 2월에 첫 월급을 타고 그때 친정아버지 기일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얘가 봉투 2개를 엄마하고 아빠한테 주더라고. 근데 두툼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저 첫 월급 탔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더라고. 근데
그때 저는 현직 교사였고 아빠도 교사였으니까 우리는 경제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자식이 20살 넘으면 돈 타치도 해서는 안 되고 걔가 월급을 얼마 타는지 뭐 이런 걸 간섭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서 이 돈을 왜 나 주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첫 월급이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한비다 근데 우리는 너 결혼할 때 집도 못 사주고 전세도 못 얻어주고 결혼자금도 못 대준다니까 너가 다 벌어서 가야 되니까 한 달에도 빨리 적금을 들어라. 엄마 돈 안 줘도 된다. 그리고 요거로 끝이다. 처음이자 끝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돈을 쓸 수도 없으니까 내가 안 찾을 통장에다 그걸 써서 한비 씨가 준 돈 이래가지고 아직도 그걸 갖고 있어요. 제가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걔가 한 5월달이 됐는데 또 적금을 안 드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짜증을 냈죠. 밥 먹다가 한비야 너 적금 안 들었지? 통장 갖고 와봐. 그랬더니 저기 뭐 이렇게 말하더니 엄마 저 사실은 저 12월까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는 거에서 뭐 했더니 자기가 돈을 벌면 그렇게 후원을 하고 싶은 데가 많았대요. 그래서 엄마 저 12월까지만 내가 내 용돈만 남기고 후원하고 내년 1월부터 적금 들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순간 또 27살짜리가 이렇게 순진한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확 올라왔지만 한비 씨가 옳은 말이잖아요. 바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누르고 우아하게 또 그래 괜찮아. 근데 그냥 내년 1월에 꼭 들어야 된다. 그렇잖아. 엄마 진짜로 화낸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대신 너가 결혼하게 되면 부인한테는 이렇게 하면 아내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후원금이라는 것은 불로소득이 들어오거나 보너스가 들어왔을 때 그 돈으로 내는 거지 생활비 월급을 쪼개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어느 부인도 이런 건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아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결국 한비슨 적금도 못 들고 10월 달에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근데 나중에 유서에도 그랬더라고요. 엄마 아빠 제 통장에 돈이 좀 남아 있어요. 그 통장을 엄마 아빠 아시죠? 제 친구 중에서 그 단체에서 일하는 애들한테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20살 넘은 애가 친구가 누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뭐 애를 뭐 관리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이 와서 알게 됐지만 걔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한비씨 막상 죽고 나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돈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재벌이 아니니까 우리가 보상금 받은 거 갖고 운영이 다 안 됐으니 이게 뻔하고 뭐 5년 안에 꽃감패 빼고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후원회비를 내달라고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는데 저는 관계가 사람들한테 많이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많이 베풀고 살았고. 근데 못 말하겠더라고요. 내 아들의 죽음을 생명을 담보로 사람들한테 10,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마치 내가 거지 같았었어요. 구걸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못했어요. 한빛 아빠는 말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후원회원 하나도 모집을 못한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구걸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어느 날 근데 이제 작년 8월 정년퇴임할 때 어떤 한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구걸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가 뭐예요? 했더니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른다.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변화된 세상으로 나가는지 모른다. 근데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후원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는데 우리를 초대한 거다. 그리고 돈 내는 게 현장에서 뛰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이 아니라 초대란 말을 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거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퇴직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후원회원 얘기를 처음 했죠. 그래서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책이 발간된 다음에도 거의 후원회원이 50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책을 읽고 나서 근데 저는 이제 청년 유니온에 사실 여러분들도 저보다 돈 조금 벌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도 저기 경력이 많았었으니까 작년까지 많이 벌었고 그런데 나도 처녀 때 옛날에 돈 10,000원도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책도 막 이렇게 저 교보에 가서 책 사고 10%도 아까워서 집에 와서 인터넷 신청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돈이 귀중하고 저렇게 된다는 거 아는데 정말 청년 유니온에 이렇게 조합비를 내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너무나 나는 기특하고 고마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초대가 돼서 그 길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한비 씨한테서 많이 배웠죠. 책을 내고 났는데 뜻밖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집중해 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책을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 왜 한 권만 사지? 왜 이렇게 몇 권씩 사요? 어떤 사람은 30권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기본적으로 막 5권씩 막 사고 페북에 올라오는 거여서 왜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무엇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책을 선물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아,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 옆 사람이 무엇을 하나, 내 옆 사람을 내가 업어주고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구나. 이런 잔잔한 생각을 가슴 뭉클하게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내 옆집 아줌마, 내 동료 교사, 그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그 책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아, 세상은 이렇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아야 되고 연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책을 선물한다고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광동의 혁신파크에 보니까 한평 책방이라 조그만 책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 페북에서 저 이 사람과 관계 하나도 몰라요. 한평책 제가 4년 동안 한빛이 죽은 다음에 세상을 안 나갔는데 제가 한평책방이 있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페북을 보다가 보니까 한평책방에서 뭐냐면 5월 달에 카톨릭에서는 성모성을 성모님인데 5월 달에 27, 28, 29, 30, 30일 5일 동안 책을 100권을 서점에다 사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100권을 5일 동안 다 팔아서 그 전액 수익금을 한빛센터에다 기부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1%도 안 갖고 10%도 안 갖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은 밤 12시까지 마지막 전날이구나. 아, 마지막 날 12시까지 불을 밝히겠대요. 왜냐면 책이 아직도 27권이 안 팔렸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밤 12시 불 밝힐 때니까 꼭 오세요. 그러고 나서 밤 8시쯤에 그때까지 사람이 안 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카톡에 있는 사람한테 이 책을 팔아달라. 사달라고 카톡 문자를 보내는데 기억, 니은, 순이잖아요. 근데 니은자로 들어가는데 벌써 책이 12권의 사람들이 돈을 계좌이체시키고 책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27권이 팔리고 111명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100권을 팔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이 페북에 덜덜덜 떨면서 페북을 보니까 아직도 27권이 안 팔렸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12시까지 난 서점을 지킬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얼마나 부담을 느꼈겠어요. 이 사람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내 동생한테 전화해서 혜련아 너가 저기 27권 네가 다 산다고 좀 말해줄래? 니네 언니가 혜영이란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전화를 할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근데 그 다음날 결국 다 된 거예요. 난 여기서 뭘 느꼈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연대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옳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좌절을 안기지 않게 사람들이 힘을 보태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100권을 넘어간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삶의 방향이 저는 사람들을 확대시켰고 저도 확대가 됐고 연대라는 게 얼마나 힘을 실어주는가 그걸 느꼈던 거예요. 혼자는 한빛도 그때 만약에 자기 고민을 옆 사람한테 말할 수 있었으면 노조가 있었으면 유니언이라도 있었으면 그 옆에 근데 얘기해봤자 아 원래 세상은 다 그래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되게 아프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한 권 팔릴 때마다 이렇게 촛불을 밝혔는데 이게 100개가 밝혀진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선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남기 힘든 사회는 비정상적이죠. 이건 맞아요. 이거 우리는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서로 공감해주고 업어주고 업히는 그래서 유니언이란 조직으로 아니면 서로 연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그런 사회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사회라는 확신이 저는 들었죠. 그리고 아들을 잃고 나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북토크를 제가 한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북토크를 하면서 제가 뭘 또 이제 어디든 불러주면 나는 무조건 뛰어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게 뭐냐면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 거기에다가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그 변화가 바뀌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는 확신이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지만 세월호를 기억해야 우리는 안전에 더 치중할 수 있고 용균이나 선호나 한빛이를 기억하고 한빛의 이름이 잊히지 않아야지만 청년들의 절망과 더 많은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빛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목소리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그 청년 유니온이란 선생님 한비도 엄마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그럼 저는 청년 유니온은 거룩한 부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이 말이 거룩한 부담. 저는 부담이라는 건 빚을 진 거잖아요. 저는 청년 유니온에 빚진 건 확실해요. 빚진 건 확실한데 이 빚은 제가 치매 걸리기 전까지, 치매 절대 안 걸릴 건데 죽기 전까지 매년 4월 18일 날 청년유니온에 와서 점심을 꼭 사줄 수 있기를, 내가 죽는 날까지 점심을 꼭 사주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되게 감동적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거, 감동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진심으로 그러니까 청년위원은 절대로 망해서는 안 돼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망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 제가 4월달에 항상 찾아와서 점심 식사를 드릴 수 있게 사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청년유니온은 나한테 거룩한 부담이라는 생각을 아주 끝까지 갖고 살 겁니다. 근데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을 요번에 이게 북토크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온 사람이 너무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2017년 4월 18일 날 기자회견하면서 한 말인데, 저는 아들 한빛을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킬 것이다. 그래서 부활시키면서 같이 살아가고 그다음에 한빛의 뜻을 이어가고 다시는 한빛과 같은 젊은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어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끝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말한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딱 시간을 지켰네요. 10분. 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진 않나요? 네, 자연스럽게 세 명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앞서 이제 어머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건 이제, 어쨌든 자식의 어떤 그런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그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저는 이제, 좀 같이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청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은,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은 어떤 화목한 가정일 수도 있고, 아마 다들 느끼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 어쨌든 사실 그리고 아마 정작 TVN 사건 때 얘기가 별로 없지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셋이 같이 얘기 나누려고 제가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께서는 그 책의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먼저 TVN 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한비 PD가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게 이제 2016년 10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건을 공론화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때 이제 그때도 이제 저희 조합원이었던 분들도 있고,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네,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소개를 안 하고 지금 앉혀놨군요. 네. 제가 오랜만에 오프라인 진행하니까 약간 되게 쑥스럽네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청년유니온에서 이제 기획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저희 이제 TVN 사건 대책위 사업 담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책위 구성하면서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네, 소개와 함께 인사와 함께, 네,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대책위 구성하면서 이제 네, 네, 아무거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유니온에서 그 당시에 기획팀장을 했었고요. 전진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뵙는 사실 조합원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조합원분들도 계셔가지고 너무 반가운데요. TVN 사건 대책이 만들어졌던 시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월이 걸렸거든요. 가족들에게 그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한테 말도 못 하셨어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유니온에서도 조합원들이 알 때까지 시간이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사건이 딱 폭로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한두 달 정도는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유가족과 함께 그 대책위를 처음 만들었던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그리고
그 당시에 유가족 측 그 변호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병훈 변호사님,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CJ를 만났죠. CJ-EN을 만났는데 보통 다 상상이 되시죠? 그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이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을지부터 고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책회의를 했겠죠. 얼마나 별로인 사람인지 한빛이 얼마나 그 회사에서 부적응한 사람인지 그 대책회의를 했죠. 다시 한번 가족들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나서 결심했던 것은 이 사건을 낱낱이 사실 조사해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한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톡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빛의 흔적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군대 생활을 했던 동생이 한빛의 친구들을 휴가 나올 때마다 만났어요. 동료들을 설득해서 만났고요. 그렇게 사건 규정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 규정을 직장 내 괴롭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중엔 더 많은 단체들이 대책위를 결성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제가 그 카톡방을 계속 찾아보고 녹음 파일 계속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니온에서 그게 되게 은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그것이 알고 싶다 찍고 있는 것 같다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한빛을 사실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어떤 사람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캐릭터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나 아버지도 저한테 한빛을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그 말투? 어투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맥락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한빛이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대부분을 많이 상상해가지고 사건 조사를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 계신 조합원들께 사실은 제일 인상 깊고 대책을 결성했을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유니온 내에서도요, 이 사건을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겁이 정말 많이 났거든요. CJ-EN은 너무 큰 회사잖아요. 청년 유니온은 진짜 조그마한 곳이고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대책위를 결성하고서 할 수 있을까 이랬을 때 밤늦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했거든요. 근데 용기를 냈던 힘은 사실은 조합원들이었어요. 조합원들께 용기를 내서 이 사건 우리가 이겨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조합원들이 그 누구도 사건에 대해서 왜 이걸 청년유니온이 하냐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조합원들이 같이 용기를 내게 되었고, 더 많은 단체들도 못하겠다 얘기했던 단체들이 같이 하면서 대책위가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는 끝까지 다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어머님도 한번 혹시 그때 회사에 대한 이야기나 이게 사건 공론화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에 관련해서 아마 그 질문 들어온 거 보니까는 이제 회사 측의 그 죽음 직후에 회사 측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어땠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네, 아마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여기 진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높은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빛의 개인적인 사유다. 그러니까 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적응하고 까칠하고 비정규직 함부로 대하고 말도 안 되니까, 내가 27년간 알고 있던 한빛이 8개월 안에 12개월 안에 이렇게 변했나? 그럴 정도로 개인적인 사유를 넘기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리고 전 나중에 작년에 10주년 그거 할 때 그거 알았지만, 이 싸움이 여기 청년위원회에서 아마 이렇게 대책위를 이렇게 모집하는 과정에서 좀 활동가들 몇몇 좀 큰 단체에 가서 말했을 때,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 왜? 장례식도 6개월 전에 치렀고 6개월 후에 가만히 있다가 인재 공론화 시키고, 그 다음에 유가족을 2번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청년유니온의 의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조합원들이 다 같이 힘을 내줬고, 그 다음에 청년유니온이 우리 문제다, 우리 청년의 문제다라고 달라붙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민주노총하고 청년유니온하고 어디가 더 세겠어요? 누가 더 무서워하겠어요? 언론에서든 정부에서든 CJ에서든. 근데 청년유니온이 결국은 2월 14일 날 해낸 거잖아요. 나는 이런 게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나는 중학생들한테 미리부터 꿈을 죽이고 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청년 유년의 그 의지가 되게 중요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한소리가 휴가 나올 때마다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같이 일했던 애들. 근데 10명 중에서 8명은 당연히 안 만나주죠. 왜? 만나서 말해주면 다음에 TVN CJ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다 비정규직이니까. 비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들이니까. 그래서 한소리가 계속 휴가 나올 때 얼마나 그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때마다 집에 들어올 때 보면 얼굴 표정하면 알죠. 새벽에 들어올 때 힘들잖아. 오늘 또 못 만났구나. 근데 그 중에 몇몇이 진실을 말해준 거예요. 진실을 말해주니까 청년연이 조사한 거와 진실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더 치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년유년의 의지,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해준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게 됐었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조합원 얘기하니까는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저희가 4월 18일 날 대책 기자회견 처음 하기 전에 한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열린회를 했었어요, 조합원들. 근데 이제 열린회 그때 그 공지 나간 걸 보면은 TVN에 T자도 안 써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처음 그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발제를 이제 기획팀장이셨으니까는 하셨는데, 이제 그때 막 얘기 시작하자마자 울고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그런데 그런 어쨌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처음 듣는 거고 되게 조금은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눈빛이 어떤 조합원들의 눈빛이 하나로 좀 모인다 이런 그런 에너지들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싸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그 당시에 이제 한빛 PD의 이제 카톡 이런 것들 막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어느 날 사무실 왔는데 이제 전지의 벽을 전지에 붙여놓고서는 여기 막 포스트잇 막 이렇게 어지럽게 붙어 있는 거예요. 카톡이랑 이런 걸 분석한다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빛 PD의 이제 그 근무 시간 이런 것들 막 체크를 하려고 막 이렇게 기록을 뒤졌을 때 하루에 막 20시간 일을 하고, 그러고서는 찜질방 가서 잔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일하러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혼술남녀가 이제 촬영하는 기간에 이제 이틀 쉬었다고 이제 출근 안 한 날을 체크해 보니까는 이틀 정도 나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 과정에서는 이제 대단히 어떤 폭력적인 상황들 이런 거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견디고 감내하다가 이제 어떤 그 드라마를 꿈꾸었던 어떤 그런 열망들이 꺾이는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서를 또 이제 그런 어떤 노동 착취가 대단히 씁쓸하게 자기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하늘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4월에 이제 대책위의 이제 기자회견을 처음 이렇게 하면서 그 사건을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첫 기자회견 때 원래 아버님이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속 상심하시면서 이제 건강이 상하신 게 있어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시면서 어머님이 이제 해주셨는데, 그때 이야기들도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4월 18일이에요. 2017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중학교 교감이었었어요. 의정부 시내 중학교 교감이었는데, 6개월 동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학교에서는 아닌 척하고 살고, 집에 와서 그냥 쓰러져 자고, 집에 오면 그냥 5시부터 자는 거. 우리 교사는 4시 40분에 퇴근이니까 그냥 5시부터 그냥 자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집안은 정말 다 끝난 거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아빠는 그래도 정교조 조합원 활동을 했고, 정교조에서 정책도 맡았고 이랬기 때문에 아빠는 이제 대표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이틀 전에 아빠가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 그냥 아침에 갔는데 곧바로 그냥 응급실로 가서 중환자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감기가 왜 들어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한빛 죽은 다음에 6개월 동안 매일 술과 수면제를 먹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전 5시부터 잤거든요.
들어놓어 있었거든요. 그럼 아빠는 들어와가지고 한빛 아빠는 이렇게 문 열어보고 내가 잠이 들은 걸 확인하고, 나도 알죠. 근데 잠들은 척하고 또 누워 있으니까 그냥 확인하고, 아빠가 혼자서 식탁에 나가서 매일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게 결국은 간의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또 매일이니까. 그래서 결국 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중환자실까지 가서 2번 정도의 고비를 넘겼어요. 이게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진이가 와가지고 어머님이 하셔야 된다. 아니 나 그런 거 못한다. 그리고 나 정확히 잘해야 되잖아. 왜냐면 이거는 이날 성공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날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기자 안 해주고 또 나는 호소력도 없고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나는 그럼 한빛을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갖고 이틀 전에 기자회견문을 제가 쓴 거예요. 써갖고 이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발표를 했는데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진짜로 한빛 한 소리도 그렇지만 정말 난 믿었어요. 그리고 존중했어요. 나는 자식이지만 존중했어요. 나는 어리더라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봐도 요새 이렇게 젊은 애들이 기특하네.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젊은 애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밝겠네. 제가 이렇게 속으로 감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한테 너가 대단해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나 혼자 감동을 하고 감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이날 기자회견을 발표하는데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쓴 말을 보니까 엄마가 아들을 너무 확실하게 믿는 그런 어떤 뭐랄까 확실하게 믿는 거를 이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눈빛이나 말투나 이 느낌이 그래서 참 더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발표를 했는데 정말 고마운 거는 댓글이요. 저기 그 수호님이 그날 내가 말을 했는데 수호님이 그러는데 기억 날지 모르겠는데 조사해봤는데 댓글에서 나쁜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렸었대요. 저는 안 봤어요. 무서워서. 왜냐면 댓글은 어떻게 쓰는지 알잖아요. 뻔하지. 근데 수호님이 그러는데 그때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댓글을 잘 달아줬고 추모제 할 때마다 상암동에 구름같이 몰려든 거예요. 200개의 좌석을 마련하면 400명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그때 청년들이 협조해주지 않고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던 거죠. 이거 어떻게 제가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랬었어요. 네. 그때 일을 이렇게 좀 어쨌든 잘 지금 마무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대책이 그때 준비하면서 혹은 이제 처음 이제 그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혹시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은 네, 진희 팀장님도 전 팀장님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 뒤에 카메라 뒤에 풍경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건 자체에서 그 전체 조사하면서도 어떤 하나의 현장으로 했을 때 이해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방송 현장에 대한 이해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자체에서 몇 명이 일하는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거 정말 몰랐고 사용하는 은어 같은 거 있잖아요. 모든 현장마다 그것도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알게 해준 사람들이 생겼죠. 사건이 폭로된 다음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메시지 같은 걸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그리고 방송 현장 카메라 뒤에 풍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언들을 듣게 되고 사건에 대한 이해도 높이게 되었고 그게 곧 우리의 말이 되었고 청년 유니온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게 되는 과정이 됐는데요. 저는 그 언어들 중에 하나가 디졸브라는 말 다 아세요? 격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디졸브라고 하는 게 그 갑자기 눈 깜빡 떴다가 감았다 떴을 때 장면 바뀌는 게 디졸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겪는 일이래요. 현장에서 일할 때 너무 밤샘 노동을 하니까 그 생방송으로 드라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눈 깜빡 감고 떴을 때 다른 장면으로 이동돼 있고 계속 기절하는 사람들이 계속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장에서 언어들이 있었고 카메라의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끊임없이 해준 덕분에 사실 저는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때 같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도 함께 오셨는데요. 사실 용기를 현장에서 내주지 않으면은 안 바뀌는 문제들이잖아요. 저는 청년 유니온이 청년들에게 많은 빚을 받고 살아간 것 같거든요.
청년 유니온이 이슈인을 한 게 유니온의 실력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용기 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부분은 좀 잘 고민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포함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날 뒤에서 기자회견 그 보도자료 이렇게 나눠주고 기자분들께 이제 명함 받고 이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앞에서 이제 발언하시는데 저도 너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근데 스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기자분들이 이렇게 그 보통 오시면 이제 어쨌든 타이핑을 막 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소리에 이제 말없이 이제 타이핑을 치시는데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 조용함과 어떤 집중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되게 저는 그리고 기사가 나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냐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되게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하미 PD가 어쨌든 그렇게 그 목숨을 끊고 그러고서 6개월이 지났지만 어쨌든 아는 사람들은 어쨌든 아르마는 어쨌든 근데 죽었다더라 왜 그런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방송 현장의 어떤 이런 문제들 워낙 고질적이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대단히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열심히 기사를 써준 것 같고 그리고 댓글들도 내가 아는 사람도 뭐 그렇게 일을 해봤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라던가 뭐 나도 옛날에 일했을 때 이랬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쨌든 대단히 기다린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 이 현장의 문제를 바꾸는 것을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이후에 이제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반응들 볼 수 있는 것들 그냥 생각나는 걸 갖고 왔는데 이게 그 혼술남녀 그 저희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종방형 그 영상 같은 걸 마지막에 올린 게 있었어요. 종방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지나고서 이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죠. 항의하는 어떤 댓글들 네, 그런 것들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당시에 이제 화와 이런 것들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1인실을 릴레이로 매일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음료수 같은 걸 이제 사서 응원한다고 이렇게 주고 가시고, 네, 그런 걸 거의 매일같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희 수호 팀장님이 와 계신데 어쨌든 그때 당시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막 했는데, 예, 제가 옛날 그 단체방을 보다가 보니까는 당시에 주식 그 게시판 거기에 이제 올라온 글이라고 이렇게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요새도 어쨌든 주식은 많이들 하는 것들이 이슈인데 어쨌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주가의 하락 자기가 보유한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이런 문제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문제 제기들을 거쳐서 그때 이제 어머님과의 대화도 이렇게 했을 때도 정말 많은 청년분들이 와서 함께 해주셨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예, 여기 빼곡히 글씨가 써져 있는 것들이 이제 그때 오신 분들이 이제 적어주셨던 엽서예요. 그쵸? 아니? 네. 네, 아닌가 싶어서, 네. 네,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상암동에서 네, 추모 문화제를 하는데 이제 아까 어머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건데 의자를 200개 깔았다가 이제 급히 400개로 늘렸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서서 같이 네, 함께 해주셨던 네,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제가 좀 시간 뒤에 또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가정 관련해서 뭐 이야기 해주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야기 편하게 그냥 해주셔도 좋고 네, 딱히 없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때 막 사람들이 서 있으면 보통 다리 아프잖아요. 근데 2시간 내내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뭉클한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뭉클해지고 넘어가는 분위기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조합원분들하고 이제 노동절 때 이제 그런 그 현수막 같은 것도 들고 이제 그때 플래시몹도 하고 이런저런들 활동들을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방송 현장에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사건 공론화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이 판이 원래 그렇다,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원래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들고 나가서 네, 행진도 하고 여러 가지 네,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는 마스크 없이 저렇게 하던 때가 또 그리워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과를 저희가 그래서 6월에 이제 저희가 받아내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받아내면서 이때 당시의 이야기를 좀 그래도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슈화를 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CJ ENM하고 대화를 재개했던 공론화 이전에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안 되는구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저희가 이제 공론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화를 재개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 남는 일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대책위 관련해서. 네. 기억나는 거에서는 저희가 교섭을 할 권한이 없어요. 청년 유니온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여론화가 크게 되면서 교섭과 같은 형태로 협상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CJ ENM에서 되게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됐죠. 그래서 TVN 본부장이 나오고, 그리고 CJ ENM의 이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사 정도의 급에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랑, 그리고 청년유니온 3명이랑, 그리고 유가족이 같이 들어온 형태로 해서 진행했는데, 첫 만남에서 상견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기간에 역사들이 있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CJ ENM과 대화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높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봤을 거잖아요. 저희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딱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CJ ENM이 다 TVN부터 해가지고서는 본부장들이 현장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부터 올라간 사람들, PD도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원래 방송판은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었어가지고 방송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던 거고, 자기들도 사실은 이 문제를 시청자 게시판부터 해가지고 욕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됐던 거죠. 아, 원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자신들이 사실은 PD들 출신이니까 또 되게 유명한 PD들이셨거든요. 펑펑펑 터진.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은 것이 핵심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일회용과 같은 형태로 사용됐던 것을 나중에 감각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인상 깊었고, 우리도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거랑, 두 번째는 CJ ENM에 한 번도 이렇게 싸움을 건 데가 없대요. 처음으로 교섭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싸움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화하는 법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서는 로펌에서 나갔겠죠? 그러니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가정으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교섭으로 대화해서 기업가 그리고 노동자비 함께, 기업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대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좀 황당했는데 그 두 가지가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인정한 순간부터는 오히려 이 현장 문제를 어떻게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더 하게 됐던 과정이 있었고, 저는 이 사진이 한국 사회에 준 영향력이 엄청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대표한 대표가 나와가지고서는 저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 사진을 찍히는 게 없어요. 이게 첫 번째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후에 몇 가지 장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자신들의 사과를 하고서는 허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것을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해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는 사과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 선자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게 우리 어머니가 해야 된다라고 되게 강조해 주셨는데, 고개 숙이는 장면으로 정확하게 만든 게 좀 인상 깊은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께서도 혹시 기억에? 저희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돈이 관계되는지도 몰랐죠. 이런 거 누가 자식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유가족이 미리 나는 유가족이 언제쯤 될 것이다 해서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예고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평범한 부부교사였고, 그러니까 명예와 자존심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보니까 돈으로 해결은 안 되겠고, 상대편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저희는 한빛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그다음 명예회복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거는, 너네가 그 두 가지를 요구하고 그다음 그것이 확실하게 너네가 인정하게 되면 고개 숙여라, 이것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도 저는
느꼈던 게 한 소리가 요거 바로 직전에 여기 어떤 높은 사람한테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그 옆에 우리 측 변호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한테 사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뭐야? 난 또 지금 모든 일이 해결됐는데 이거 뭐지? 속으로 그랬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유가족의 변호사조차도 개뿔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막대했나 봐요. 근데 한솔이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었나 봐요. 근데 오늘 여기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세요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도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냥 당황해서 어떻게 총수가 있는데 사과해줘 사과했었어요. 그래서 아 세상이 너무 이건 더럽다. 세상 너무하다 진짜로. 너무 약자에 대한 저것도 없고 아니 도대체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승승 기고만장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는 더 뭉치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정말 수없이 죽어갈 수 있고 제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하고 착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 장면을 보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은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기업의 총수가 그것도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이제 읽힐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요새 분위기는 또 다르잖아요,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때였으니까 가능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촛불 이후에 어떤 이제 변화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저는 뭉쳐서 움직여서 어떤 만들어낸 장면들이라고도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게 청년 유니온이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게 지금 믿어져요? 아닐 것 같아. 물론 수호님은 현장에 있었지만 다른 최은 위원장님도 그냥 들었을 거야. 근데 진짜였어요. 이게 역사였더라고.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이 이런 일을 해냈더라고요. 다 같이 해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실 저희가 드라마 제작 현장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거가 이때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제작을 하는 방송사들은 대단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요 이슈가 뉴스가 방송 뉴스에는 한 번도 거의 안 나갔던 네,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손에 꼽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런 기자들이나 혹은 이제 PD급에서 이제 싸워가지고 이걸 내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껴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건이 이렇게 해결되고서는 그래도 이거 알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그 개개별로 각자가 마음 모아줬던 분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기억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쨌든 대단히 구조적인 부분들이 어쨌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 이후에도 쉽게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러지는 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이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모제 했던 거 아까 영상 나왔던 추모제고 저쪽 위에는 이제 TVN 그 CJ ENM 안에서 산에서 자기들이 추모제를 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회사 안에서 어쨌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같이 추모를 하는 것도 다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그 사과를 이제 어떤 이게 본인들의 어떤 기책을 정확히 인정하는 그런 사과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제 방송 드라마 제작 현장에 어떤 이런 문제들을 바꿔가는 싸움들은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빛의 어떤 죽음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과 6개월 후에 이제 화유기 사건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또 이것도 TVN이어가지고 네, 화유기 제작 현장에서 이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이제 당시에 이제 한빛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해나가기도 하고 그 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그 현장에 아버님도 참석해 계시니까는 아버님의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빛센터가 어떤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그래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한비 PD 아버지 이용관입니다. 청년 유니온에 대한 감사 인사는 한빛 엄마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도 뭐 평생 동안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고 뭐 각오를 하고 있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또 지원하고자 합니다. 6월 14일 날 합의할 때 13일 날 합의를 하고 24일 날 사과 기자회견을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한 5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2018년 1월 24일 날 한빛 씨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도 방송 노동자 비정규직 스태프들이 노동 문제가 완전 사각지대였어요. 한빛의 죽음 때문에 수면 위로 또 올랐어요. 구체화됐고요. 그래서 아직도 열악해요. 아직도 초장시간 촬영, 인권 문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하여튼 이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이제 한빛 때문이고, 이 한빛센터를 만들고 이런 활동을 안 했더라면 저는 어쩌면 폐인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살아야 할 존재 이유를 여기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빛센터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바탕은 청년 유니온의 정적인 노력과 이런 것들이 보태졌다고 보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한빛센터가 이제 열심히 만들어지고,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저희 상암동에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상암동에 이제 가시면은 이제 TBS 있고 이런 건물들 있는 사이에 방송 노동자들이 오기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있어서, 최근에도 이제 가령 어떤 게 있었죠? 최근에 화웨이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대응하면서 이제 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빛센터가 만들어지고서는 이제 방송 스태프 지부 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작가 유니온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이제 방송 쪽에 이제 불안정 노동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제가 좀 약간 이거는 좀 신선하다 이런 생각 들었던 게 아동 청소년 이런 연기자들 이런 노동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제 좀 더 그런 어떤 방송 현장에서 노동 실태가 정말 심각한 어떤 부분들을 다 건드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 그리고 아까 아버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산재 유가족 분들의 어떤 활동이나 혹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김용균 재단이나 이런 케이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산재를 당한 이제 자식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모델로서 대단히 유의미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버님이 길게 얘기하시긴 했는데 이야기를 더 보태주실 게 있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더 보태주시면 어떨까도 싶고, 네,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이서 저희 회의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산재 피해자 산재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이라고 해서 이제 김용균 어머님이신 이나 아니면은 또 저기 뭐지? 네, 그쵸. 네, 그것도 한번 활동을 그래도 간단히 어머니께서 한번 잠깐 간단히 그래도 소개를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다시는이라는 산재 피해자 유가족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한빛 3주기 추모제 때 같이 출범을 했는데 2018년도 그때 출범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산재 피해를 낸 유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네트워크를 해갖고 더 이상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죽음의 행렬이 더 이상 멈추게 하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고, 다시는 이 사회의 청년이나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는, 하루에 7, 8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2,000명이 죽는 것도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안 돼서 이선호 노동자가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내일이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 한빛 씨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내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우리는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다시는이라는 네트워크를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는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참사, 그런 사회적인 죽음을 이제
그 각자 이제 유가족으로서 이제 짊어지고 사는 건 대단히 저는 어려운 일이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네트워크 이제 꾸리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서로 의지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진 않고 시행령이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인데 이제 작년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이거 제정을 위해서 단식 농성도 들어가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저도 너무 한파 추운데 이렇게 그 야외에서 단식 농성 들어가시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제 같이 보시는 어머님도 어떠셨을지도 또 얘기도 또 들어보고 싶은데 네. 네, 다 아시다시피 29일간 유가족이 단식 농성을 했어요. 저는 설마 이 정부가 한빛아빠가 그때 단식을 들어가야 된다, 유가족이.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에 재정이라도 발기권에 떠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또 언제 물 건너가서 10년에 할지 20년에 할지 그건 모른다니까.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거론이라도 돼야 된다, 재정이 돼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가족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근데 유가족이 단식 논설을 하는 거는 그 사회도 좀 웃기는 거잖아요. 유가족이 단식까지 해야 된다.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빛 아빠는 그때 나이가 66세예요. 65세 이제 겨울이지. 그러니 이게 단식일 지근들하고 어떻게 될까? 난 화도 났고 아들도 죽었는데 이건 뭐 하는 짓이지? 그리고 중환자실에 간 경험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아이 설마 일주일이면 해결이 되겠지. 왜? 유가족이 단식을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근데 한빛 아빠를 제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럼 김민숙 씨 혼자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제발 일주일만 하다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빛 아빠 단식을 맨 처음에 화를 냈다가 막 막았다가 열어보니까 이건 불가능해서 그냥 같이 들어가게 했는데, 근데 저는 29일간 저도 국회를 그래서 왔다 갔다 했죠. 매일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오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그때 느낀 건 뭐냐면 국회 밖에 연대였어요. 그때 청년 유니온도 와가지고 동조 농성해주고 그랬는데 국회 밖에 그 많은 단체들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이 매일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다 연대를 해주더라고요. 연대에서 서로 힘을 실어주고 매일매일 기자회견이 막 20분 간격으로 잡혀있을 정도도 있었어요. 그때 청년유연도 와서 같이 단식 농성도 동조해주고 그다음 연대도 해주고. 그래서 그때 국회 단식 농성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누더기법이긴 하지만 제정은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 시행이 이제 미출해야 된다지만 이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정말 목숨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로. 그다음에 하루에 7, 8명이 퇴근 못 한다는 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죽으면 그 가정은 박살이 나요. 박살이라는 거는 깨지면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면 어떻게든 이어져요. 근데 박살이 났다는 거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빛이 떠난 후에 우리 집이 박살났다 이런 말 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근데 이선우 아버님은 쓰더라고. 마이크 잡고 추모제 때. 근데 저는 못 썼어요. 왜 못 썼냐면 나는 그때까지도 박살났단 말을 쓰면은 한빛이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착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살났다, 내 스스로 내가 입으로 이걸 읊으면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으니까 한빛은 영원히 못 돌아올 것이다. 근데 나는 너무나 가정이 파괴되고 시간이 멈췄어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한빛이가 몇 년에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졌는데 착각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연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두 분도 그런 고령도 있으신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아들의 그런 죽음을 이어서 싸워 나가는 거, 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건강 챙기면서 꼭 그런
변화들을 다 보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이야기를 꼭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은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사전에 그 질문도 받기도 했고 뭐 온라인으로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오신 분들의 어떤 질문이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좀 다들 눈치를 살피시게 되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소감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소회를 얘기해 주셔도 좋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싶으신 분은 살포시 손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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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서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송 현장에 있다가 지금 내부 들어갔는데, 아직도 방송 일을 하고 있는 방송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작년 오후에 현장을 마지막으로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온 이유는 어머니, 아버님께 정말 감사드리단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이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장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모르는 뭐 다른 현장은 안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진희님께서 말씀해주신 비교도라는 단어의 현장은 지금 사라졌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좀 더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들 역시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조금 표현하지 못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은 한빛 미디어 센터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한비 PD님이 잊혀진 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신청 이거 해주신 거 보고서도 너무 약간 반갑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많이 현장에서 도움도 많이 주셨고 사건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렇게 기억을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변화들을 어쨌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계속 뭔가 이런 활동을 해나가고 운동을 해나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에너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시면 아니 저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생각이 나시면은 언제든지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 또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네 혹은 이제 아니면은 제가 사실은 이게 준비하면서 고민 들었던 거는 어디까지 알고 있고 사람들이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A부터 Z까지 다 얘기하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대단히 밀도 있게 어쨌든 사건 해결이 진행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아마 좀 건너뛴 것들도 사실은 대단히 많고 하다 보니까 좀 혹은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하신 것들도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럼 혹시 그럼 뭐 사전에 접수된 걸 그래도 질문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 사전에 접수된 거 질문을 좀 그러면 드려보면은 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다정한 아들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 같고 4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무게도 참 무거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한빛을 잘 보내주어야겠다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교사 북토크에 갔을 때 어떤 젊은 남교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책을 읽어보니까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시골집 마련해서 거기에 뭐 나중에 한빛 한소리가 결혼해서 손자들이 오면 이거는 앵드나무야 이건 살구나무에 가르쳐 주면서 나무를 심었다 그런다. 근데 지금 어머님으로서 이렇게
저기 노동 이게 방송 현장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퇴임도 하셨으니까 여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인간 김혜영으로 돌아가서 시골에서 좀 그냥 노후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 줄 몰랐죠. 그리고 저도 노후를 그냥 39년 6개월 동안 교사 생활 열심히 했고 즐겁게 했고 보람을 느꼈으니까 나는 교사 생활 깨끗하게 마무리 잘하고 그리고 시골에 가서 정말 텃밭 농사 지면서 그냥 초록색 시커먼 보면서 논밭 보면서 그냥 살고 싶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 내가 이제 속으로 해요. 그래서 억울하니? 아들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억울하니? 많이 피곤하니? 내가 나한테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나 그냥 이제 63세까지 62세인가 63세까지 김혜영이라는 인간으로 잘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정신력과 체력이 될 때까지는 그냥 한빛 엄마로 살 거예요. 그냥 한빛 엄마로 살아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빛 엄마로 살면서 다시는 우리 집과 같은 불행이 다른 집에서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죽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절망해서도 안 돼요. 나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왔거든요. 이 세상에 행복한 일도 많고 하늘이 아름다워도 행복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청년 유니언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다들. 여긴 민주노총도 아니에요. 강력한 조직도 아니에요. 세지도 않아요. 근데 청년 유니언을 해냈어요. 그것처럼 나는 청년들이 계속 그냥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내 힘이 달 때까지는 나는 한빛 엄마로 살아가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빛 엄마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저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도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저 62세까지 김혜영으로 잘 살아왔으니까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탱해 준 덕분에 잘 살아왔고 그 다음에 한빛이 책을 낸 후에 너무나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따뜻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의 따뜻함에 나 그냥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도 살아갈 힘과 용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고맙고 그냥 혹시라도 지금 말랐으니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책을 지역 도서관 난 청년들 돈 10,000원 내는 건 싫고 지역 도서관에라도 좀 신청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만약에 친구한테 뭐 생일 선물 해줄 때 요 책 한 권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 책으로 선물하는 그렇게 해달라는 그냥 그 정도만 저는 노골적으로 부탁을 하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명색의 북토크인데 그래도 책을 제가 가방에 있던 걸 갖고 왔는데요. 요렇게 생긴 책이고 지역 도서관에도 꼭 신청을 많이들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조합원분들께도 이게 이야기하고 막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입하신 분 중에서 이 책을 보고서는 청년 유니언 알게 돼서 가입됐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대단히 좀 오시고 싶어 했는데 일정이 아쉽게도 안 돼가지고 네 오늘 참여는 못 하셨는데 나중에라도 꼭 다른 조합원분들하고 더 이야기 나누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거 청년 유니언에도 헌정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난 청년 유니언 그렇게 많이 쓴 거 아닌데 청년 유니언에 대해서 너무 리얼하게 저기서 청년 유니언을 위한 헌정책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웃었는데 또 영민이한테 들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청년 유니언에 가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입한 조합원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요만큼이라도 제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너무나 고맙고 반갑고 그래요. 네. 아유, 네.
그래서 사실 북토크를 꼭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하면서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꼭 해가지고 오늘 어쨌든 이렇게 저도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짐? 약간 어떻게 부담? 저도 또한 거룩한 부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도 어쨌든 5년 동안 이제 올해까지 5년 차 상근 하고 있는데 상근 1년 차에 이제 사실 제일 크게 시작하자마자 겪었던 네, 시작을 이렇게 큰 사건을 이렇게 겪으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대단히 원동력이었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도 물론 따로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은, 감사하다는 말씀 좀 꼭 드리고 싶고, 네, 그래도 하나만 더 사전 질문 마지막으로 하면, 혹시 현장에서 또, 네, 제가 왔다리 갔다리 진행을 하죠? 네. 네, 없으시면 사전에 또 남겨주신 질문이 있는데 청년들의 어떤 노동 환경 관련해서 뭐 법안이라던가 아니면 제도라던가 어떤 근무 환경이 어떻게 마련됐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은 어떤 게 있으신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답안은 아마 진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아직 고민도 안 해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혁신적으로 이렇게 잘 환경을 갖출까 이런 고민만 하다가 결국 졸업한 거나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나 스스로 노동자라는 자긍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내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노동자로서의 그 당당함, 그다음 노동자로서의 어떤 인권, 그다음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올바른 노동 가치관, 그러니까 최소한 머릿속에 생명이 이윤보다 강하다, 생명이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만 머릿속에 박혔으면 내가 사장이 되든 내가 슈퍼마켓 사장이 되든 하청업주가 되든 노동자가 되든 최소한 사람을 함부로 가혹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생명이 이윤보다 높다. 그런 사고방식 바뀌었으면. 근데 그 사고방식은 어디서 바뀌어야 되냐. 중고등학교에서 노동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노동교육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청년유니온이 당장은 아니래도 조금 길게 미래를 보면서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올바른 노동교육 이런 걸 갖추게 할 수 있는 어떤 강사로서도 이렇게 좀 나가서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 많은 사람에서 노동교육이란 이거보다는 청년유니온이 가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좋으니까. 근데 먼저 교육 과정에서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게 되면 그때 청년유니온에서 그 역할까지도 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혹시 발언하실 기회가 있으면 중고등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그걸 주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생명의 급 없잖아요. 뭐 재벌의 아들은 죽으면 너무 슬프고 뭐 가난한 집 아들은 뭐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생명의 급이 없어요. 근데 우린 현재도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5인 미만도 안 되고 50인 미만은 3년 유예되고 이런 식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노동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쨌든 노동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이윤보다 생명이 더 앞서는 그런 사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한빛 PDA가 이제 10월 26일이 이제 돌아오는 게 5주기가 되는데 그때 또 이제 사실은 그래서 1년에 2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추모도 제 할 때 이제 기억하게 되고 또 이제 저도 4월 때 이맘때 되면은 이제 그때 그렇게 그 상암동에서 함께 외치고 이랬던 기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저희도 그래서 그런 이 죽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것이 그냥 개인의 나약함 때문은 아닐까라는 걱정들을 대단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그리고 어떤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거나 과로사라거나 이런 식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 대단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시간이 흐르면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잊혀지고 왜곡되고 혹은 이제 별거 아닌 일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억을 해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한동안 얘기가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요즘에 좀 반갑게 생각하는 게 좀 있는데, 그들이 사는 세상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그걸 제작한 사람들로 이렇게 쭉 보여지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이한비 PD 사건 이후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모든 드라마 끝난 다음에 나와요.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전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배우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비치고, 그래서 누가 이 드라마를 만드는가 이걸 딱 비추는 모습을 보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저는 이한비 PD 사건 이후에 사실은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청년 유니온도 하고 지금은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정치운동도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를 바뀌기 위해 되게 애써온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도를 바꾸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직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일 어려운 거는 문화를 만드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조직에서 어떤 운영을 위해서 제도 하나 세우고 규칙 하나 세우는 거는 회의해서 결정해서 딱 집행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진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좀 이한비 PD 사건 이후에 사실 촬영 현장에서 많은 제도들도 만들어지고 변화들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 이제는 누가 까라고 해서 깔 수 없는 사회를 사실 우린 살고 있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 투쟁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좀 향후의 싸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유니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울어요. 유니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또 집단의 전환, 사회의 전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잘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북토크는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 그래도 네. 정말 청년 유니온 젊은 우리 친구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는 많이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2입니다. 이번 주 상담 112는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 상담 중에서 실제로 청년 노동자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노동 상담 가져와봤는데요. 지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회사에서 출근일과 근무 시간을 매주 지정해주는 곳입니다. 일정에 따라 바뀌지만 평균적으로 주 4일 이상 일하고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문구인데요. 계약서를 보면 5일 이상 만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일할 때는 무조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심하면 주에 52시간 근무하기도 할 정도로 매우 바쁜 곳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직원별 일정을 교묘하게 조정하여 출근일이 4일이 되도록 맞춰서 진짜 너무 바쁠 때 2-3번 빼고는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한 번은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니 5일 만근 안 했는데 왜 주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 네, 이분에게 답변 드렸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니 그냥 상담 답변 드리기 전에 봤을 때 악질 아니에요 너무? 아니 주 52시간 일하면 그냥 일반 노동자 아니에요? 그냥 약간 주 40시간 넘게 일하는 뭐 그런 약간 사무직이랑 비슷한 그럼요. 일을 할 정도로 엄청 바쁜 곳인데, 또 일을 없으면 이제 주 15시간 밑으로 일하게 하고 막 보이고. 이렇게까지 자기가 일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런 노동자들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만약에 임차료 문제 생겼을 때 증거 수집하기가 진짜 쉽진 않은 분들이기는 해요. 맞아. 그래서 이분에게 드렸던 답변 좀 설명드리면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이제 그리고 같은 법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제1항은 보시면은 사용자는 보통 사장님이죠. 사장님은 이제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기법 제55조 1항에 따른 이제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소정근로일이 무엇인지 이게 뭐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다.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 시간에서 먼저 설명드리면은 사업주랑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 서로 정한 시간이 바로 소정근로 시간이고 사업주랑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합의한 시간, 출근하기로 합의한 날짜, 뭐 이날 출근하고 전날 출근한다. 여기 정한 날짜가 소정근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주 정해졌잖아요. 새롭게 정해지죠. 네, 매주 새롭게 정해졌잖아요. 계약서에는 어떻게 써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근로계약서를 매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시간을 정했고 근로자가 그걸 응했잖아요. 그럼 이거 매주 바뀌는 근로시간 또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고 휴관 날짜도 소정근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근로기준법의 설명을 계속 이어가면은 만약에 근로기준법상 주일 이제 보시면은 회사의 가동일에 모두 출근하는 거 그러니까 뭐 주말 빼고 평일 5일 다 출근해야지 주휴수당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로자 한 명 이 근로자 한 명이 2주에 뭐 이날 출근하고 전날 출근하고 뭐 이날에 언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돼 이런 소정근로 시간과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고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넘겨서 일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무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날짜보다는 사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둘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출근하기로 소정근로일을 정했는데 만약에 이 근로자가 월화수목을 일하고 금요일날 갑자기 아파서 출근을 못했어요. 미리 사장님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데요. 만약에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이다라고 정했는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너무 매번 계속 아파가지고 출근했는데 1시간 만에 퇴근하고 출근했는데 2시간 만에 퇴근하고 이래서 근로시간이 15시간 못 넘겼어요.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이. 근데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는 다 출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럼 출근하는 게 더 중요한 주휴수당에 있어서는. 그렇죠. 주휴수당에 있어서는 만약에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출근해서 출근카드 딱 찍고 5분 만에 퇴근해도 바로 이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매주 정했잖아요. 매주 정했기 때문에 매주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 주는 모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이랑 계약을 맺었는데 14.5시간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번 일이 바빠가지고 30분 넘겨서 거의 매번 30분 넘겨서 일하고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넘게 일해가지고 보통 한 주에 15시간, 16시간, 17시간 이렇게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아무리 15시간 넘게 해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께서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이걸 증명하셔야 돼요.
이 14.35시간 이렇게 계약한 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계약하고 실제로는 매번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있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나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걸 실제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왜 노동자가 자기 입증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거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그렇죠. 약간 이런 꼼수가 사실 반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사실은 이 소정근로 시간과 소정근로 일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은 주휴수당이라는 특수한 특수한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걸 그냥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면은 발생하지 않을 문제다. 역시 청년 유니온. 그리고 그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선정한 답변과 그 다음에 선정한 노동상담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